안녕하셨습니까? 채널 24K와 함께 책을 읽어 나가시는 시간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 그 8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은 역사와 과학과 도덕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제 챕터의 마지막 세 번째 3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테마로 신이라는 주제가 있죠. 신은 존재하느냐 아니냐, 신의 의지는 어떠냐, 뭐 이런 또 선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학에서는 그러면 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신의 의지 이런 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역사가라고 하는 이 존재들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이 역사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신이 제도하고 말하면 역사 전체의 행로를 명령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을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가도 한 사람의 사람이니까, 하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을 수는 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아말렉인하고 이제 이 유태인들하고 이제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신이 당연히 유태 쪽에 편을 들지요. 그래서 아말렉인들을 이제 전멸을 시키게 하는데 신의 그 의지가 작용을 하게 된다. 또는 이제 그래서 또 여호수아를 그때 이제 돕기 위해서 달력을 속여가지고 낮 시간을 이제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낮을 길게. 야간 전투를 하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을 연장시키는 이런 참 기가 막힌 기적을 이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전쟁이 유태인들의 승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구약의 이야기 같은 거를 역사가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이 자기들의 실질적인 존재했던 역사라고 또 믿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를 그런 기적적 현상, 신의 의지가 이렇게 있었다 이런 거를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치카는 자신이 역사가라는 입장에서 신의 신통력 따위 이런 것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랬다는 것, 그런 식의 신의 의지에 의지하지 않고 역사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역사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테면 조커 없이 하는 트럼프 놀이와 같다. 조커 없이 하는 트럼프 놀이라는 게 뭡니까? 조커는 우연히 들어오는 변수죠. 그렇죠? 이쪽에다 쓸 수도 있고 저쪽에다 쓸 수도 있고 조커 카드는 이제 다른 카드하고 자유롭게 노름하는 사람이 필요한 대로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커 카드 같은 것이 바로 신의 신통력인데 그런 것이 없이 하는 트럼프 놀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우연성이나 자유로운 이야기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역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도덕이라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가하고 도덕론자하고는 그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역사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루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옳으니 안 옳으니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일탈했냐 아니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도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도덕이라는 것이 가지는 역사에서의 비중,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역사가가 도덕에 관해서 판단하고 이러는 거, 그건 역사가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세조가 우리 단종을 폐위하지 않습니까? 도덕론자들은 흔히 세상의 삼촌이 말이지 조카를 그렇게 귀양을 보내고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덕가들은. 그런데 역사가는
담담하게 그렇게 일어난 현상들만을 열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역사의 발전 법칙 같은 거를 찾아내는 게 역사학자의 의무지. 도덕적으로 세조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매달리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역사는 재판관이 아니다. 역사가가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빴어, 이 사람은 좋았어, 뭐 이거를 판단하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옳아 틀려 이거를 판단하는 그런 역사의 재판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많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20세기 아주 초까지 걸쳐서 등장했었던 영국의 사학자들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예를 들어서 로즈베리 같은 사람은 영국인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 나폴레옹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거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액튼 같은 큰 역사학자도 도덕적 규범의 확고부동함이야말로 역사의 권위와 품위 및 효용의 숨은 비결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도덕적 문제를 중요시하려고 애를 쓴 사람.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다. 무솔리니가 1935년에 아비시니아라는 지역을 침략을 했는데 이거는 고의로 보면 개인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다반사고, 그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역사학자의 임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벌린 같은, 이게 전부 대학자들이죠, 역사에. 그 사람도, 이사야 벌린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찰스 데제, 누구입니까? 프랑스 이름으로는 이제 샤를르마뉴 데제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칼 데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이제 기독교를 초기에 이제 성립시키는데 기여한 전쟁의 왕이죠. 또는 나폴레옹, 칭기스칸, 히틀러, 스탈린, 이들이 범했던 학살 행위, 이거를 단죄하는 게 역사학자의 임무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역사라는 거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시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바뀌어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관 놀이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는 이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노울즈 같은 이제 학자, 이런 사람은 역사가는 재판관이 아니며 사형 선고만을 내리는 가혹한 재판관은 더구나 아니다. 뭐 역사적 인물들에게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이 인간은 인류 역사에 등장해서는 안 됐던 인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역사가의 할 일이 아닙니다. 크로체 같은 이제 역사학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자면 카 교수의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법정이 됐건 간에 지나간 역사적 인물이 그들의 책임을 지금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역사적 인물은 이미 과거라는 시간 속에 묻혀버린 사람들이고, 그들의 숨겨진 정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판결, 그것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 어떤 판결도 그들에게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넌 나쁜 인간이야 라고 지금 여기 역사학자가 망치를 두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사를 쓴다는 구실로 마치 재판관이라 된 듯이 여기에서는 유죄, 저기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법석을 떨면서 이것이야말로 역사가의 직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로서의 감각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크로체는 아주 단정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카 교수가 정리하는 바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이제 근세의 메카시, 미국의 이제 모두를 그냥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메카시즘의 주인공이죠. 그럼 메카시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카 교수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의를 다는 사람들, 그놈은 나쁜 놈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의를 다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대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아직도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가 그런 경우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제시대의 이제 위안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일제의 침략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이거와 관련이 되겠죠. 이러한 논쟁은 현대 사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샤를마뇨 대제나 나폴레옹의 죄를 오늘 거기 지금 역사가가 재판정에 있는 판관처럼 판결을 한다고 그래서 누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제 카 교수의 입장의 정리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재판관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는 사고는 이제 버리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사례로 다 드는 게 막스 베버가 한 얘기죠. 자본주의란 노동자와 채무자들을 피착취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있는 주인 없는 노예제이다. 이렇게 막스 베버는 얘기를 해서 자본주의를 재판을 했죠. 그죠? 그러나 역사가는 도덕적 판단을 자본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낸 개인, 부르주아라든지 이런 개인, 또는 거기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노동자와 채무자, 이런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전제군주제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나쁘죠. 노예제 당연히 나쁩니다. 이런 역사적인 제도는 당연히 오늘날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해 있던 어떤 군주, 어떤 노예상, 어떤 노예를 이용한 산업자본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그들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도 자체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역사라는 거는, 인간이 진행하는 역사는 모든 인간 대 인간의 투쟁 과정의 역사로서, 여기서 마르크스 냄새가 좀 나죠, 그렇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뭐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얻어낸 성과다. 이럴 때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쪽의 승리와 한쪽의 패배, 이것이 얼만큼 누가 많은 승리의 효용성을 만들어냈고 패배의 효용의 상실을 만들어냈는지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냐는 거죠. 말하자면 뭐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를 다 뒤집어 엎어서 부르주아가 잃어버린 가치가 100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얻은 가치가 120이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편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고 역사계에는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죠. 뭐 진보의 대가, 뭐 혁명의 대가, 뭐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가 번영하기 위한 대가. 그래 누군가는 피를 제공하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제목을 내놓고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항상 정상적인 논의로 끝날 수가 없고, 얻는 자와 잃은 자의 대가는 서로 항상 같다고 본다. 같다고 보는 게 옳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든 정치적 주장 속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지만,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이것이 민주주의의 번영으로서 이제 보상되었다. 뭐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이용이 되지만, 그것은 똑같이 보수적인 동시에 급진적인 명제가 된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바친다.
민주주의가 번영한다. 번영한다는 진보적 가치의 달성.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보수적 가치. 이거는 사실 동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얻은 자와 잃은 자의 명제는 같다. 인류의 역사에서 역사적 사건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고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그르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게 더 큰 이익이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역사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제 아주 시니컬한 표현인데요. 이건 이제 시니컬한 표현이니까 그냥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슨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상태가 돼버린다면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일부 사람들이 불행한 편이 낫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평등성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도덕적인 판단의 논쟁에 있어서 물론 역사학자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역사학자는 어디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카 교수도 우리가 이제 마이클 샌델의 역사 정의란 무엇인가 읽으면서도 이제 알았듯이 결국 이 명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를 못합니다. 과연 인간은 도덕성을 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덕성이라는 건 존재하느냐 그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한 매듭을 짓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제목이 참 섬뜩한 듯이 않습니까? 시체의 산을 넘어서. 인류가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죠.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시체의 산을 넘어서 진행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를 보면 산업혁명은 흔히들 역사적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뜻은 좌경화라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진보라는 것은 역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쪽으로 다가가는 행위, 이걸 진보라고 본다면 산업혁명은 진보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것 또한 많은 인간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 진보를 이야기하는 진보주의자, 지금 얘기하는 좌경화된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인도주의적인 양심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피와 땀을 이제 먹고 산업혁명을 완성하지만 그러고 나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또 덜어주고 그것을 부축해 주려는 그런 인도주의적 양심이 점점 성장하게도 된다. 그래서 칸은 나는 그래서 이런 진보의 이런 발길을 멈추고 공업화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역사라는 건 이와 같이 희생과 성과와 이것들이 서로 엉키면서 굴러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한쪽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재판관이 돼서 부르주아는 나쁘고 프롤레타리아는 좋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엥겔스가 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근데 카 교수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모든 여신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여신일 것이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경제 발전에서도 이 여신은 시체 더미를 넘어서 승리의 전차를 몰고 다닌다.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우둔한 우리 인간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보를 위한 용기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엥겔스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멍청한 인간들은 그렇게 부르주아한테 고통을 당하고 이래 봐야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진정한 진보를 위한 용기를 내려고 한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벌기라든지 혁명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된다. 글쎄 엥겔스 얘기를 여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예치카가 삽입을 하고 음미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 현상,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치카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들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회 속에서 그리고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마련이고 내가 여기에 이 사회에 들어가겠다든지 이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든지 이런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주어진 게 아니다. 할 수 없이 누구라도 탄생과 동시에 사회 속에 들어가고 역사 속에 그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는 인류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거 신이 주는 시련이라든지 좀 더 나은 인간성의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한 또는 신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역사가는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역사가가 고작 해봤자 신학자도 그렇고 논리를 계속 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악, 좀 더 작은 악, 좀 더 큰 선, 좀 더 작은 선 이런 어정쩡한 명제 위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마련이다. 역사가들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명백하게 어떤 기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과연 그러면 역사에 초역사적인 가치라는 게 있느냐? 초역사적인 거. 그러니까 초역사적인 거 뭡니까? 어떤 역사의 시대에도 항상 옳은 그런 가치 같은 게 있느냐? 우리는 흔히 그거를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 그런 추상적인 언어들로 그런 초역사적 가치를 이제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좀 더 생각해 보자.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려고 하는지, 누구를 우리와 동등하게 인정하려고 하는지, 평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어느 정도까지 이어야 알맞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 언어를 가지고 이런 언어들의 목표가 개념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언어들이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도덕관념 이런 것에 특수한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해설을 다시 붙여보면 역사가 그러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한 가치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보다 선행적으로 먼저 존재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언어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하나의 사례로 이제 카 교수가 든 건데 여기에서 이런 주장 때문에 이제 마르크시즘에 경도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이제 카 교수가 받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자유방임에 의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자연적인 교섭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보다 이 사회적인 목표에 맞춰서 이 가격은 얼마로 하고 이 가격은 얼마로 하자 말하자면 통제 가격이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결정된 그 가격이 더욱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는 견해에 나는 동의한다. 어떻게 자연법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유를 대서 만든 가격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통제 가격, 사회가 이성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더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다는데 나는 동의한다. 요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논점은 그런 어떤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 이런 가치, 이런 추상적이고 초역사적인 기준을 세워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아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세워놓은 합리성이라든지 평등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전적인 경제학의 기준이든지 아니면 이런 통제경제 하에서의 기준이든지 인간들은 그 역사적으로 자기가 평가하고 싶은 대로 일정한 조건과 그 욕망, 자기들의 욕망에 알맞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역사적 사실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평가하려고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좌우 논쟁, 진보 보수의 논쟁 또는 역사적인 과거의 문제에 대한 재해석, 이게 사실은 오늘의 나의 필요와 가치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다가 초가치적인 어떤 규범을 갖다 적용시키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보죠. 요 대목 가치의 역사적 피제약성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치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주장들을 그럼 이해치카 교수는 어떻게 보느냐? 역사가 진행되는 게 신의 권능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라든지 계몽주의자들이 얘기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자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고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비역사적이고 역사의 본질에 어긋나는 판단이다.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의, 자연법 이런 어떠한 가치 판단들도 그 사실의 실제성은 이런 이야기가 적용되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평가되고 다르게 측정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평등, 자유, 정의와 선진 유럽 국가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는 자유, 정의, 평등이 같을 수가 없다.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와 평등의 얘기하고 노예가 돼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같을 수가 없죠. 그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역사로부터 유리된 추상적 기준이나 가치는 언제나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성실한 역사가들은 모든 가치의 역사적 피제약성을 가려서 분별해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죠? 그건 그런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했던 거야. 그런 가치 규범은 이걸 가려볼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역사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역사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3장의 매듭으로 짓고 있는 건데요. 이건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카 교수는 본 겁니다. 역사를 과학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 과학하고 역사라는 게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이 시도는 옛날부터 인문학이라는 거하고 과학 사이의 구분, 이 버릇이 그대로 남아서 역사학은 인문학의 일부로 그냥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역사학의 권위를 유지시키려고 했던 오히려 역사가나 철학자들의 편견에서 비롯됐다. 왜 아이러니라고 보냐 이거를. 과학자들이 역사 너희는 따로 떨어져 나가 우리로부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먼저 했다라는 면에서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런데 카 교수가 보기에 역사가와 자연과학자는 그 상태로부터 설명을 구하는 그 근본 목적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왜라고 묻고 그것에 대답하는 해야 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 방식에서 양쪽이 모두 같다라고 본다. 역사가도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왜라는 질문을 부단히 제기하고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다.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카 교수는 역사학은 무슨 어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초월적 가치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거나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마구 재판을 하는 이런 것과는 다른 왜라고 묻고 이니까라고 대답하는 그런 과학의 영역으로 더욱 나가야 한다라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책의 절반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야, 이건 뭐 이렇게 지루하고 길어. 사실 저도 전체를 10강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고 제가 이거를 역사란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그냥 강의식으로 해버리는 거라면 1시간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샅샅이 난 다 읽었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셔야 하니까 거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의 책의 내용을 하나도 거의 빠지지 않고 요약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꾸 길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절반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독서를 우리는 왜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실 즈음이 됐다고 생각해서 다음 제9강에서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나? 이거를 한 박자 정리를 조금 하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9강에서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가? 이런 보강을 한 꼭지 하고 다음 절반 뒷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